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안 내는 게 아니라 왜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줘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통과가 되면은 변제금이 정말로 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닭의 유익성 변호사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 보존 권고, 보존 명령 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개인회생 처음 접하시는 분들, 보존 권고가 뭔데 그렇게 얘네들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야?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개인회생의 한 90%라고 보면 되겠죠. 90%다. 보존 권고에 대한 대응. 네. 법원에서는 어쨌든 채무를 깎아주는 거잖아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채무가 이렇게까지 늘었는지, 돈은 어떤 목적으로 빌려서 어떻게 썼는지, 재산들은 뭘 갖고 있는지 등등이 계속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저 돈 못 갚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 깎아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인지 정말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개인회생이 잘 통과되려면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류를 꾸미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영역이 보존 권고 대응인 것 같아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하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보존 권고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 설득이 안 된 거니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불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보존 권고, 그럼 이건 누가 내리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회생위원이 내리죠. 개시 결정, 뭐 변제기간 인가 결정, 그때 중요한 결정들은 판사님이 내리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돈을 어디서 빌려서 어떻게 썼고 일정 기간의 그런 연대기가 담겨 있는 자료들이잖아요. 하다못해 뭐 카드 쓴 것만 보더라도 1, 2년치 자료만 하더라도 뭐 이만큼씩 될 거고, 그거를 일일이 현실적으로 판사님이 볼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편의상 회생위원이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판사님으로부터 일정 권한을 부여받아서 자료들을 조사하고 채무자한테 어떤 자료들을 더 내봐라, 이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를 설명을 해봐라 라고 요구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개인회생을 진행할 만하다, 받아들여줄 만하다 라고 하면은 뭐 업무 수행 보고를 판사님께 올리면 판사님이 그거를 참고를 해서 99%는 회생위원회 의견대로 이제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존 권고가 있고 보존 명령이. 그렇죠. 사실 권고는 하려면은 하고 안 해도 될 거. 네. 명령은 뭔가 세죠. 해라. 불리기 갈 거,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좀 어떤가요? 보존 권고, 보존 명령 차이가 좀 어떻게 그러니까 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내리는 거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회생위원이 내리는 거는 보정 권고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게 명령이에요. 보정 권고는 말씀하신 대로 좀 부드럽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안 하면 기각이야,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사실상 차이가 없죠. 사실상 명령이나 다를 게 그리고 없다. 말씀하신 대로 안 따르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로 사건이 이제 기각될 수는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보존 권고를 이행하냐, 회생위원이 약간의 주관적인 시각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이거를 무조건 따를 것 같으면은 이런 경우는 사실 뭐 변호사나 법무사를 굳이 선임해서 사건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변제금 올리세요. 뭐 청산가치 반영하세요 하면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뭐 몇백만 원 내면서 맡길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검토를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안 내는 게 아니라 왜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혀줘야죠. 법원하고의 어떤 그게 조율의 과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통과가 되면은 변제금이 정말로 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겠죠. 저희 사무실에 어떤 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보존 권고에 대해서 싸움닭처럼 싸우는데 젠틀함을 잃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 어떤 사무실의 가치와 미덕으로 밀고 있는데, 보존 권고의 대응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권고나 보존 명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좀 싸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도 이제 크게 좀 법원이랑 싸웠던 것 중에 자녀분을 직원으로 고용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급여를 준 거예요.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사실은 비면책 채권이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재단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당한 급여 지급이다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회생위원이 이거는 자녀한테 돈을 준 거니까 편파변제 아니냐, 다청산가치 반영해라 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자녀가 아니라 제3자를 여기다가 고용을 해서 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세금 신고 내역도 다 있고 한데 이걸 잡으라고 하는 게 맞겠냐, 부당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다퉈서 받아들여진 케이스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확정된 사실관계를 놓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투는 건데 저희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청산가치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이제 보존 권고에 대응을 하는 그런 그렇죠.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카드에 무슨 리조트 뭐 5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회생위원 의심스럽죠. 놀러 갔네. 이거는 놀러 사치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청산가치 잡어 했는데 이분이 뭐 개인 사업자였고 행사 겸 영업 활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영업 활동이었고 필수적으로 붙어야 되는 행사였고 여기서 영업을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뒷받침하면은 당연히 그것도 청산가치 빠지는 거죠. 그거 뒷받침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관련 자료들이 또 사진들? 있을 거잖아요. 뭐 사진들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단체에서 간 거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공문이라든지 뭐 일정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런 자료도 취합해서 내는 거죠. 네. 사실 보정에 대해서 의뢰인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 논리의 구성은 변호사들이 하는 영역이라서 이 둘의 어떤 합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와 좀 좋은 합을 좀 한번 맞춰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저희에게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